안녕하십니까. 자전거 도둑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보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제로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뭐 이거를 외부 지문으로 나간다니까 뭐 어떡해요. 해야죠. 봅시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장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물자국 장난 없죠? 왜냐면 물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워터초코로 바꿔서 물 뿌리면서 지우고 있어요. 자,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 이거 하나로 끝나고요. 성장소설, 어떤 아이가 이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린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식의 좀 발전 같은 게 나타나면 거의 성장소설이라고 봅니다. 교훈적, 도둑질하지 말자예요. 자,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소년의 눈은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했다. 그래서 서술자는 어린아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거 중1 교과서라서 중1 작품이면 중1 거에 대한 거의 쉬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외부 지문으로 나왔다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이제 서술 방식, 그래서 요건 간접이고 요건 직접이고 이런 거를 봐야죠. 그리고 수나미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막 도덕질하면 안 돼요. 이거 중학교 1학년이고. 그래서 이 소설 읽고 뭐 느꼈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 물어봐라, 이거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 소설 안에 있는 그런 내용 요소 같은 거를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수남이라는 인물입니다.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 하면서 이제 이 청계천 세운상가가 바로 뭐하다? 공간적 배경입니다. 세운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전업입니다. 수남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그냥 꼬마로 통한대요.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이 깨끗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미의 외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수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수나미의 적으로 드러냄. 그래서 숙성한 거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긴 거는 졸래 어리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막 변성기 왔다는 소리죠. 외모와 대조적인.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상해나 전공도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수나미가 받으면 주인 영감이십니까? 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수나미는 지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불까지 붉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순수한, 너무 착해요 얘가. 순수하고 순진한 성격 1이죠. 자, 어디 한번 이거를 써볼까? 차차차. 오호. 딱히 물을 오지게 뿌리는데? 이게 좋은 거냐? 모르겠다. 으자. 어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야, 이거 지우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뒤지겠는데? 아우, 계속 읽을게요. 자식, 새벽부터 재수없게 누굴 돌려?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나미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신용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 성격이 어때요? 순진한 거죠. 야, 이씨 전화로 이렇게 얘기한다. 에이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순진하고 순수한 성격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설마 전화 통해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밤 먹을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오그라드는 게 수나미가 이거 전기상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얻은 조건반사다. 조건반사가 뭔지 아시죠? 파블로프 개처럼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한 전공들이 대부분이어서 전기를 만지는 이제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성질들이 거칠고 급하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수나미가 빨리 알아듣고 청척 챙기지 못하면 조금만 어리더릿하면 짜식 하면서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머리에 알밤을 먹인다. 꿀밤 먹인다는 소리예요. 수나미는 그 숱한 전기용품 이름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숱한 알밤을 먹었다. 근데 이게 족같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요. 뭐야? 애정의 표시로 때리는 거야. 에휴 귀여워서 이제 귀여우니까 어른들이 직구전 어른들 이제 에이 새끼야 이렇게 때릴 거지. 그런데 일이 익숙해진 후에도 수나미는 심심찮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먹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수나미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를 보면 물어뜯어 올려놓고 마는 사람이 있듯이 사내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나미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야식 잘 잤냐? 아 자식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 들어야겠는데 자식 좋아서. 그러고는 알밤이다. 주먹과 팔찌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있는 점원이다 라면서 이제 인정받는 거를 알려준 거죠. 예, 씁시다. 아니네. 어쨌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인정받는 점원이다. 수나미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뵌 게 아니다. 누구든지 수나미에게 알밤을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단박 불효령이 내린다.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박아? 채 굳지도 않은 머리를. 그게 어떤 머리인 줄 알고들 그래?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이야. 임자를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수나미 편을 들어주네요.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인 영감이 수나미에게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보자. 알밤 먹이는 손님들을 꾸짖으며 하는 거. 수나미는 또 이거에 감동을 먹습니다. 수나미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아이고. 그래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께 꾸지람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죽어서 수나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러고는 꼬마야 그럼 너 요새 어디 야학이라도 다니니?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이거 하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수험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공부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이것도 쓸까? 당신은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똥통 학교라면 또 몰라. 수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그래서 이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허허. 오히려 지금 수나미를 칭찬해주고 있죠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는 가슴이 크게 출렁인다. 왜? 주인 영감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아이고 근데 좀 살짝 불편하네. 이게 좋긴 한데요 귀찮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수남이는 한 번도 주임영감일 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단 말을 비친 적이 없었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 접원이 된 것만으로도 수남이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 바라겠는가. 하지만 하고 싶어해요. 아이고 이거 야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 또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짜릿짜릿하던 수남이다. 왜 짜릿짜릿할까요? 자기도 고등학생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다시 그냥 가로 굽히 쓰는 게 최고야. 그래서 자 여기 씁시다. 자기 또래 고등학생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때문에.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기 또래 고등학생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 전기요품 취급이 서툴러 시험을 하다 툭 하면 손끝에 감전이 되어 짜릿하며 화들짝 놀랬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복은 수남이의 심장에 짜릿한 감정을 일으키며 가슴을 막 온통 마구 휘젓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고등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대요. 너네랑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런 수남이의 비밀을 주인 영감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남이는 부끄럽고도 기뻤다. 그래서 수남이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할 때 주인 영감님에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알밤쯤 하루 골백번 맞는 것도 좋았다. 그런 소리를 자기를 위해 해주는 주인 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뼛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꼽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월급은 좀 짜게 주긴 하지만 그 감미로운 소리를 어찌 후한 월급에 비기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인 영감께 충성하네요. 자신의 소망을 오시고 왜 이렇게 단단해? 자신의 소망을 알아주는 충성함. 얘 보이냐? 난 좋은데 니들은 모르겠다. 흐리흐리하게 보이긴 하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수남이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은 올 봄보다 멀지만 오긴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 주인 영감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 영감은요 원래 저도 몰라. 주인 영감님의 속내 1. 수남의 소망에 없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수남이는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게방에서 숙식을 한다. 꾀재재한 다후다 이불에 몸을 휘감고 나면 방바닥이야 차건 덥건 잠이 쏟아진다. 그럴 때 인석은 그저 템판 있으면 책이라고 하던 주임 영감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수남이는 낮 동안 최근커녕 신문 한 귀퉁이 읽은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가 벅찬 것이 아니다. 야 노동 착취당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폭사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수남이는 좋다고 지금 충성맹세하고 있죠.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도 수남이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근데 영감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벌레라도 씹어먹은 듯이 이상한 야릇한 얼굴로 수남이를, 뭔 소리야, 얼굴로 상대를 흘겨보며, 뭐냐면 이중적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주인 영감의 속내. 뭐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나미를 이용하죠. 원래라도 씹어먹듯이 이상하다는 얼굴로 상대를 흘겨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서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같은 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구정물들기 쉽거든.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척해요? 수나미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용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수나미를 걱정, 속내는 부려먹기 위해. 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입니까? 이 병신 모르죠. 아직 애라서 그래요. 애라서.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지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을 한 뜻은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두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임 영감의 말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 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몰랐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계속 읽을게요.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다닐 적도 있어서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며 주인 영감님이 가리키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니들보다 낫네요. 저 공부 열심히 하네. 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시간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샘을 맞추고 주인 댁 식모가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1시경이다. 미친. 이때부터 공부 또 하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다. 왜? 일찍 일어나서 주인 영감님께 보답하려고요.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앞 물건을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제 몸잔당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면 좀 불쌍하지 않냐? 주인 영감은 얘를 이용만 하는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고 듣고 짜식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2번 쓸어내려주고는 부드러운 볼로에서 둥근 턱까지 손바닥으로 한 번에 감쌌다가 다시 한번 짜식하고 놓아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은 열심히 하니까요. 수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육친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육친애가 이제 부모님의 모성애라는 거거든요. 어쨌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애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전해오는
친애를 나는 이래. 아직은 육친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러주는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배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정성이 더욱 그에게 육치대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 내려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친의 적이었고, 그래서 수나미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술자 연민이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아지금부터 여기 어떻게 보면 서술자계 편집자도 논평 아니겠습니까? 수남에 대한 서술자. 오씨 깜짝이야. 어씨 또 터졌네 이거. 개박살 났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맨날 이러네. 어씨 잠깐만 이거 빼야 되는데. 자 일단 주황색 아웃. 소술자 이렇게 이어서 쓸게요. 소술자의 연민이 담김. 주인 영감 여기 했죠?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달력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해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벼랑간 기온이 급강하하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자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불길한, 왜냐면은 이거 글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뿌리느라 이제 제목이 자전거 도둑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밑밥 까는 겁니다. 불길하고 일시년 어디 갔어? 분위기.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헐헐 나는가 했더니 미친 간판 사고였네요. 간판 떨어져 사람 맞으면 요즘은 죽습니다. 간판 개 커요. 그래서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다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미쳤네. 피가 아저씨의 분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터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강조했네요. 피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으로 됐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뛰쳐났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으로도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도매지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죠. 왜? 다친 사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랄 같은 바람 때문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도를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돈지가 몇 굴에 차고 바는 바람을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들한테 때를 쓸 밖에 도리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어쨌든 이 부분 돈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 정도다. 역시 쓰던 게 최고네요. 쓰던 게 최고예요. 자,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옴붙었다는 것뿐이었다.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옴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니까 왜 자기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앙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뭔 소리야? 빈 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수 앞에 끼워 놓았다. 빈 지문 같은 경우 이제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거래요. 자,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의시년스러웠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하면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죠.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미는 까닭 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아이고.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 닮았게 들까부른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서울은 의심스럽고 뭔가 좀 기분이 더러운데요. 시골의 바람은 막 생동감이 넘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바람과 대조되는 시골의 바람,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전선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가게로 모여들었다. 아가씨 안부보다도 그 아저씨의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역시나 아까랑 똑같아요.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수나미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욕짓거리를 했다. 야, 육지랄 놈 해봐라. 무슨 끝장을 보라고 온 적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나 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럴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부정적인 거죠.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간 날을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갠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수나미에게는 시골바람, 그러니까 즉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얘한테는.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주면서 땡땡상회에 20와트 형광램프 5상자만 배달해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 부탁해오는 경우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민서아,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뭐야? 돈. 수나미 생각이 아니라 수나미 걱정이 아닙니다. 수나미의 안전보다 금전적 손해를. 금전적 손해를 더 걱정하는 주인 영감의 이기적인 성격.
그래서 읽겠습니다. 오늘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좀 띠껍게 듣는다. 꼭 니깟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 게 겁나다는 소리로 들린다. 제대로 들었네.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씩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문기적 올라타면서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 주인 영감님이 뒤에서 학을 쓴다. 엔서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한테. 형광 램프를 땡땡상에 부리고 나서 수금하는데 또 한참이 걸린다. 장사꾼의 생리란 묘한 데가 있다. 수나미는 아직도 그 생리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왜냐면 장사꾼을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고에 돈을 수북히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을 하고 도무지 돈을 주려 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땡땡상의 성격, 땡땡상의 주인 성격도 알겠죠? 그동안에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낸다. 아유,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돈 못 줘 이거예요. 땡땡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뭐야, 땡땡상의 주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은 이도 갈색이에요. 살짝. 그러니까 그 누런 빛이 아니라 갈색 빛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갔어?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500원, 1000원씩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왜?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서 듣고 가는 거죠. 오늘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런 말 몰라요.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는 소린지, 뚫려 있기로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의 의뢰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자식, 알았어. 야,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죠. 에이 새끼야, 들어서 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물건 받았으면 그럼 주면 되지 왜 맨날 안 줄까? 씁시다. 뭔데 이게 막 써있지? 그래서 그냥 돈 주기로 함.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매긴다. 수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러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도는 만큼 독한 알밤이다. 그러니까 얄미웠나봐요. 돈 받는 게 왜 얄미워? 지 돈 주는 건 좀 아깝나봐. 물건은 받아놓고.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만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장사 안 되는 거 구라였죠?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장소가 좋다는 소리죠. 수나미는 좁은 가게에서 이름일치고 저름일치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상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지금하고는 돈 단위가 다르니까요. 수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 안 나오는데 억지로 웃는다 소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결제 좀 해줍시오 하고 또 한 번 빌부은다. 주인은 자식 하고 또 알밤 먹여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워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자식, 끈덕지기가 꼭 떼놈 같다니까. 됐어? 떼놈은 이제 되놈, 중국 사람을 뜻해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라고 찍 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워서 준 돈을 또 2번이나 센다. 그러고 나서야
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휑하니 다름질친다. 바람이 여전하다. 저만큼 써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혼이불처럼 돌돌 말아오는 것 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댕그렁 화장창 우르릉하고 제각기 음식으로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른다. 드디어 흙먼지 혼이불이 씹어삼킬 듯이 쓰나미의 조그만 몸뚱이를 덮친다. 쓰나미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바람이 지난 후 쓰나미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알싸하니 아프다. 마스크를 썼어야지.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있던 자전거가 누워있다. 그래도 날아가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 쓰나미는 그거 신기하다. 아 존나 길어. 자 어쨌든 간에 힘들어. 누워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고 날렵하게 올라타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병력같이 들린다. 이놈 어딜 도망가냐 계속 끄라고 보자 말고. 쓰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이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쓰나미는 도저히 짐작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 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 일이 나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쓰고 나니까 이것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졸라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서 임마 꼼짝 말고 있어.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하려야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꼼짝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쓰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쥐어 있었다. 야, 네 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자, 갈등 원인이죠. 아유, 차 긁었네. 네? 갈등 원인. 찌그러졌나? 찌그러졌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런 고급차를 말이야. 이런 비련한 놈. 아 왜 눈은 째려째리긴. 그러니까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치근하는 고급차야 임마. 알가? 저기요 여자들 손톱 닿았는데 긁힌다고요? 그건 고급차가 아닌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화한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쪼잔하게 그걸 또 찾아냈나봐요. 이 새끼 돈 많을 것 같은데. 아 일은 컸다. 임마 7만 살짝 긁혔어도 모르겠는데 뛰어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일은 컸어. 자 생각 잘해보세요. 야 원래 이런 일 있으면 블랙박스 가져와야 됩니다. 네가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위험해. 그래서 무조건 다 CCTV 있어야 돼.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받으려는 듯이 쓰나미 얼굴에 차를 바싹 밀어붙였다. 쓰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꼭 오늘 재수 옴붙을 일이 날 것 같더라니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쿰이 왁왁 솟구친다. 그러자 지 얼굴도 차체의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부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신사의 목천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쓰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얘가 나를 살짝 불쌍히 여기는 것 같으니까 바로 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쓰나미가 신사의 동정심을 이용하려 수나무의 영악스러운 면모. 울긴 짜시. 할 수 없다. 야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온 붙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천원 맞네. 수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왜냐면 큰돈이에요. 그 사이 사람들은 쿵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 뒤에서 야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저기 용기가 난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아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죠.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셔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에 든 10,000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용이 무섭기까지 하다. 왜?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갖다 줘야 돼요. 주인 영감한테. 이거 뺏길 것 같아서 지금 쫄은 거죠.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많은 죽기를 무섭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 이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심이 사냐? 이런 악질 녀석 같은 이라고. 이거 신사의 표정을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좆됐죠? 야 그러고는 옆에서 또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운전사까지 둘 정도면 그냥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봤자 고연의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나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자전거 뺏기는 거. 자전거를 뺏기는 일이 예상치 못했던 거죠. 수나미의 10,000원, 주머니의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 하나를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 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 안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야,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럼 열쇠 내줄 테니. 하고는 수나미를 힐끗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수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얼테이가 없는 거지. 그냥 이제 좆됐다 이거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다. 아마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유혹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죠. 나 이거 있을 텐데. 내 부에 써놨을 텐데. 여기 있죠? 여기다가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했으세요.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수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이 서 있었다. 누가 나지기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까짓 거 가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뭐야? 수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적 갈등 오지게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에서 내적 갈등 심화.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났었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그냥 돌고 도망가려?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야 째껴 어서 자전거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주니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합리화죠. 뭔 소리야. 뭐 자신의 행동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서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가 알기란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하면서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의 원인이 돼요. 오히려 뽀리는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더 즐거워. 이게 왜냐면은 도둑질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죄책감이 아니라 쾌감을 느껴서 얘가 여기서 이제 조금 양심의 가책으로 내적 갈등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PC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거리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니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수나미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아, 도둑놈이요? 얘가 도둑질에 미친듯이 조금 예민해요. 왜냐면 자기 형이 진짜 도둑질해서 수갑 찼어요. 리얼로 뒤에 나옵니다. 수나미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처럼 걸린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수나미예요. 잘했다 잘했어. 야 만날 촌놈이 좀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이거 뭐야? 오히려 수나미를 칭찬하죠. 그래서 수나미가 이제는 따르게 봅니다. 왜? 자신을 뭐라고 해줄 아버지 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야 이거 아님? 수나미가 주인 영감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계기가 돼.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벤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의 얼굴이 누런 똥배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달라졌죠. 네. 마침내 자물쇠를 깨트렸나 보다. 영감님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핑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니는 오늘 운 텄다? 왜냐면 돈을 안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가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싫어.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은 운 트이기는커녕 재수 운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왜? 죄책감.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일이었을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로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내 놈 꼴이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단 말인가? 하면서 지금 뭐야? 내적 갈등.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에요. 이 부분이. 아 이거 더럽게 읽어. 별것도 아닌 게.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을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하면서 자 여기 수나미의 내적 갈등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아휴.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 마치 참았던
이거 했구나. 처음부터 짙게 느꼈던 것이었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형이 거시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우소선 듯이 후다닥 일어나서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이 부분은 진짜 생략하고 싶은데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수나미의 눈앞에는, 여기부터 과거 회상입니다. 수나미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있기.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 얼굴도 떠오른다. 수나미의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훌쩍 집을 떠났다. 편지 한 장 하다못해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노쇠하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위어서 수남이랑 동생을 들볶았다. 그 들볶는 푸념 속에서 무정한 장남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가 곁들어 있을 것을 수남이는 느낄 수 있었다. 수남이도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옷떡덩이만 남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조금만 참아, 큰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 다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의 식구가 하루하루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왜? 자랑 못하게. 왜냐면 이거 훔친 거거든요. 수남이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여기서 누런 똥빛은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거죠. 아까 주인 영감의 얼굴도 누런 똥빛이라 했잖아.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왔다. 형은 악을 써서 벼먹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수길이가 도둑질한 까닭이죠.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남이가 형을 본 것은 읍내에서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땅 구경들 틈에 섞여 수남이는 몸서리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남이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남이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남이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일까? 문제는 그때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 그 어른이 그리웠다. 주임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은 텄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집을 꾸렸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길 결심하는 거죠.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움 청순함으로 빛났다 하면서 갈등 해소 끝. 수남이의 내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말끔히 해소되면서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어.
아, 길었습니다. 끝입니다. 빠빠.